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지금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던 이들이 한국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아예 한국 장기 체류를 결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점이 유럽 고위층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마르타 슈타인입니다. 독일 연방정부 복지부에서 35년간 근무했죠. 고위 관료로서 독일의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베를린 시내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죠. 독일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체계적입니다. 연금도 충분하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시설은 완벽하지만 따뜻함이 없었죠. 노인들은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인사도 간단히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온라인으로 논문을 찾아보다가 한국의 노인 복지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아시아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어떨지 궁금했죠. 자료를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는 경로당이라는 독특한 시설이 있었어요. 단순한 복지 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서로 가족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노인층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챙기고 돌보는 문화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복지와는 다른 따뜻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중 한국 정부에서 해외 복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노인 문화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몇 주 후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12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식적인 인사에 익숙했는데 한국 분들은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보여주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작은 공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만나는 노인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의 조용한 노인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층 로비에서는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손자 손녀를 위한 수제 간식을 만드는 중이었죠. 김 관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탁구대에서 할아버지들이 열띤 경기를 벌이고 있었어요. 응원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노인시설은 항상 조용하거든요. 큰 소리를 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시끌벅적함이 오히려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3층 강당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마이크를 잡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박수치고 추임새 넣는 소리가 마치 콘서트장 같았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해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반찬을 나누고 먹을 걸 챙겨주고 계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김치를 권해주셨어요.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음식을 권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로 거리를 두죠. 식사 후 경로당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며 키득키득 웃고 계셨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셨죠. 이곳이 바로 제가 논문에서 읽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시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독일에서 35년간 복지 정책을 다뤄왔지만 오늘 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시설의 우수성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3일을 보낸 후 지방으로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일정은 정말 치밀했어요. 서울의 도시적인 노인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전통적인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전라북도 전주였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에 정돈된 시골과는 다른 정겨운 모습이었죠. 전주역에 도착하니 현지 담당자분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한옥마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전통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도 역사적 건물들을 보존하지만 대부분 박물관이나 관광지죠. 하지만 여기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옥마을 안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조용해서 서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경로당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 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셨죠. 모든 이야기에 다른 할머니들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타인과 나누는 일이 드물어요.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같은 것들이었죠. 저도 함께 먹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맛봤는데 정말 깊은 맛이 났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웃으시며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었지만 그 정성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오후에는 전주 시내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어르신들의 활동은 더 다양했어요.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계셨어요.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기술이었죠. 독일에서는 이런 전통 기술을 가진 노인분들을 거의 볼 수 없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한복을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예술 수준이었어요. 젊은 직원들도 할머니들의 실력을 인정하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담당자분과 함께 전주 시내를 둘러봤어요.
야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죠.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는다고 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전주에서 하루를 보내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은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다가 있는 도시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부산행 KTX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과 전주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부산은 또 다를 것 같았어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독일에서도 북해나 발트해를 가봤지만 부산의 바다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느낌이었죠. 첫 방문지는 해운대 근처의 한 노인복지관이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니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1층에서는 할머니들이 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유연한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독일의 노인들도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죠. 2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업을 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던 경험담이 정말 생생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복지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생선찌개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부산 사람들답게 해산물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식사하면서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역사를 통해서였지만 정말 재미있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립다고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생선을 팔던 기억들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온천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동네 온천에 가서 한국의 전통 목욕 문화를 경험해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온천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게 등을 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현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밀어주시면서 독일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마음의 교류를 느꼈습니다. 온천 후에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어요. 녹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현지 가이드분이 부산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공동체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인간적인 정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온천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독일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논문으로만 읽었던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저는 매일 일기를 써서 독일의 동료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낸 글들이 독일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전 재무부 국장이었던 하인츠 밀러에게서 왔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밀러가 쓴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도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모습이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교육부 차관이었던 잉그리드 슈미트였어요. 그녀도 제 한국 체험기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슈미트는 특히 경로당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은퇴하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노인들처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이야기가 독일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전 외교부 대사였던 클라우스 베르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국 방문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온천에서의 경험담이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베르너가 말하길 독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제게 연락을 해온 독일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1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한국의 노인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분은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전 보건부 국장이었던 게르다 하우프트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긴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도 은퇴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읽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특히 한국 할머니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노인들도 혼자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한국식 공동체 문화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독일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한국 체험기가 화제가 되면서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의 노인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화가 독일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반응에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유럽 고위 인사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체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의 삶의 철학,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담았어요. 제 글을 읽은 독일 동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두 나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체험기의 영향은 독일을 넘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전 재무부 국장이었던 장 피에르 르블랑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르블랑은 제 동료들을 통해 한국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는 파리의 고위 공무원 모임에서 제 체험기가 큰 화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프랑스 관료들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르블랑이 이미 한국 방문을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도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함께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르블랑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60대 후반의 신사였는데 눈빛이 정말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르블랑과 함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산이었어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곳이라고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해운대 노인정에서 할아버지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어요. 르블랑은 바둑을 둘 줄 몰랐지만 할아버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바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르블랑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김밥을 함께 먹었어요. 르블랑이 젓가락 사용에 서툴러 하자 할머니 한 분이 직접 김밥을 떼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르블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에 숙소에서 르블랑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정말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한국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르블랑은 전통 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전통차를 마셨어요. 할머니들이 르블랑에게 한국 전통 과자를 권해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진심이 전해지는 대화였어요. 르블랑이 특히 감동받은 건 온천 체험이었습니다. 동네 온천에서 할아버지들과 함께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주고 받는 경험을 했어요. 프랑스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온천에서 나온 후 르블랑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경험이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인간미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함께 한국을 돌아다니며 르블랑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밝아졌어요. 한국 어르신들의 따뜻함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르블랑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인생의 이막을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르블랑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성공적인 관료 생활을 마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인정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저도 르블랑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거였어요. 르블랑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문화 교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유럽 고위 관료 출신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하인츠 밀러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전 재무부 국장이었던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전 교육부 차관이었던 안나 하버가 왔습니다. 그녀도 제 체험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네덜란드에서 온 피터 반 더 베르그였습니다.
전 외교부 대사였던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인 문화에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국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룹을 이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이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인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 대구, 광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특색의 노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양령시 근처의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들이 한약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박학다식하셨습니다. 윌러가 독일의 약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국경을 초월한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공원 근처의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담담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버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문화 속에서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정식으로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한국 황혼 친구들이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체험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기 모임은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열렸어요. 5명이 둘러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각자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는데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윌러는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며 웃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버는 할머니들이 수제떡을 만들어준 이야기를 했어요. 반더 베르그는 온천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모임 소식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이 유럽의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은 나라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나이 듦을 지혜의 축적으로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모임에 한국 어르신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통역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유럽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한국의 노인 문화가 유럽 고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리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국가 간 문화교류의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2달을 보내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왔던 공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듦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일에서는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서로를 챙기는 문화였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며칠 보이지 않으면 이웃들이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어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유럽 고위 관료 출신들의 한국 체험은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프랑스 국영방송에서도 한국의 황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독일로 돌아간 동료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일부는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장피에르 르블랑은 실제로 부산에 아파트를 구해서 6개월씩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우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고위 은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노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방문이 포함됐어요. 전통문화 체험, 온천 문화,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과의 교류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효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어요.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에는 10명의 유럽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온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었어요.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지원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한국 체험도 저와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크게 감화됐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분들이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노인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언론 인터뷰, 강연회, 칼럼 기고 등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황혼 문화를 소개했어요.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큰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노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한국형 노후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시설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의 노인 복지 문화였죠. 저는 이제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럽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안내하고 유럽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노인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국의 황혼 문화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보며 정말 뿌듯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 방문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매주 새로운 유럽 인사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나이듦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한국은 정말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과 유럽 사이의 문화적 가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노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이것이 제 인생 이막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